강의를 한다는 건 좀 무서운 얘기인 것 같고, 조금 더 그냥 아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 가지고 그냥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제가 뭐 따로 이렇게 강사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앞에 제가 프린트물을 다 하나씩을 드렸죠. 지금 앞에 보고 계시는 프린트물에는 정답하고 해설이 없습니다. 문제만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뒤에 이제 멀티비전에 띄워놓은 건 정답하고 해설이 다 나와 있어요. 이거 보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기 보시면 점 3개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답이에요. 거기엔 없어요. 여기 점 3개 찍혀 있는 게 답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파란색 글씨가 해설인데, 이 파일을 지금 제가 카톡방에다 올려드렸어요. 네. 그래서 그건 나중에 카톡방에서 이제 따로 보시면 되니까, 이 해설, 여기 나와 있는 해설은 그 카톡방에 올려있는 파일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요거 외에 메모하실 거 있으시면 메모하시면 되고, 여기 현재 여기 지금 파일에 있는 그 내용은 따로 적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그런 내용을 적을까 하다가 안 적고 그냥 구두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자료를 만드는데 일단 가영 씨가 가장 큰 노력을 많이 했고요. 네. 거기에서 이제 그 추가적으로 제가 조금 이제 약간 수정하거나 틀렸다고 판단되는 거나 이런 게 있으면 좀 수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자료를 만들었는데, 가급적이면 공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게 한 분이 다른 한 분한테 공유를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뭐 걷잡아서, 물론 언젠가는 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요런 어떤 그 스터디가 나중에 또 추가로 진행이 될 것도 제가 예상을 하는 부분이 있고 해서, 가급적이면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시험 공부를 하시는 데 있어서만 잘 좋게 사용해 주시고, 그 외에는 이제 따로 딴 데다 공유를 하시지는 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파일을 지금 요거 하나 하고요. 제가 그 카톡방에 지금 보시면 요 파일도 올려드렸어요. 초경량 비행장치라고 되어 있는 PDF 파일을 하나 보내드렸는데, 요 파일은 그 네이버에서 항공안전교육 포털을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지금 표준 교재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아무 상관이 없는 교재고요. 요 교재에 보면은 페이지 수가 꽤 많아요. 많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보다가 주무시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걸 자세히 안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 지금 쭉 넘기다 보면 뭐 처음에 좀 보셔야 하냐면, 요게 좀 중요합니다. 요 내용이 중요해요. 여기를 보시면 어떤 그 초경량 비행 장치가 어디에서 시험이 나온다라는 게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크게 3개죠. 항공법규, 항공기상, 비행 이론 및 운영, 이렇게 3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죠. 근데 항공법규하고 항공기상은 거의 보시다시피 거의 전체가 대부분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공통이란 얘기예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건 오늘 저희가 공부할 내용 중은 다 저희가 뺍니다. 이거는 사실상 뭐 이해를 해야 될 부분도 사실은 없고, 사실은 거의 다 대부분 외우는 내용이 많고, 그다음 다 공통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다 멀티콥터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한 번씩 공부 다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여기서 또 할 만한 시간은 없기 때문에 비행 이론 및 운용만 가지고 이제 할 건데, 오늘 할 게 우리가 무인 비행기죠? 무인 비행기가 보면 제1장, 제2장, 제3장, 그러니까 비행 이론 및 운용 파트 중에 1, 2, 3장과 6장의 6-1, 6-2까지만이 시험 범위다 라고 이제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 지금 교재를 보실 적에 항공법규하고 항공기상은 당연히 다 보셔야 되고요. 여기 보시면 무인 비행기가 전체 해당이잖아요. 그리고 1, 2, 3장까지는 항공기상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비행 이론에서 1, 2, 3장과 6-1, 6-2까지는 보시면 된다. 그럼 결국 이 PDF 파일을 다 보시지 않는 거죠. 실제로 제가 대충 한번 훑어보니까 저 정도만 본다고 치면 한 60%, 70% 정도 이 교재의 한 60% 정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쓸데없는데 저 보시면서 주무시지 마시고 여기 딱 요 해당되는 부분만 보실 수 있게끔 이제 참고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사실은 지금 아까 오신 분 중에 물어보신 분이 계셨는데 70점을 넘어야 이제 이론 시험에 합격을 하시는 거잖아요. 사실은 멀티콥터 자격증 취득하실 때
공부하셨던 것만 빠삭하게 다 알고 계셔도 사실은 합격이 됩니다. 비행기 하나도 몰라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100% 커버가 안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멀티콥터에서 뭐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틀린다 치고 그러면 비행 운용 및 이론에서는 어느 정도 또 정답이 나와줘야 그게 합쳐져 가지고 70점을 넘어질 건데 비행 운용 및 이론 하나도 모르겠고 멀티콥터에서도 그냥 한 서너 개씩 틀려버리고 이러면 70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합격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제가 만나서 이제 교육을 하는 건 비행 이론 및 운용만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각자들 하셔야 돼요. 이걸 안 하시고 이것만 가지고는 당연히 합격 못 하죠. 예, 이거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격증 따신 지 조금 오래되신 분들은 기억이 가물가물 하시겠지만 꼭 저 앞에 항공법규하고 항공기상을 공부 안 하고서는 비행기 시험이 됐던 뭐 다른 시험이 됐던 합격하실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이제 지금 저 프린트물 나눠진 걸 이제 제가 문제풀이를 먼저 제가 진행을 할 건데 문제풀이를 진행하기 전에 선행적으로 뭔가 좀 이렇게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려서 좀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뭐냐. 어저께도 제가 친구들하고 제가 술 한잔 먹었는데 친구들을 일반 분들하고 만나서 얘기해 보면 그런 분들이 많고 실제로 우리 드론학과에도 사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드론이라고 하면 자꾸 멀티콥터를 동일시하세요. 그럼 얘는요? 얘는 드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드론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드론 그러면 프로펠러 여러 개 있는 멀티콥터 지금 자격증 다 갖고 계신 거 멀티콥터만 드론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면 사실은 잠수함, 무인 잠수함은 드론이라고 보기 좀 어려운데 거기까지도 사실 드론이라고 부르기는 하죠. 근데 지금 일반적으로 사람이 타지 않는 무인 항공기라는 정의잖아요. 그러니까 걔가 형태가 이렇게 날개가 있는 비행기가 됐던 프로펠러가 여러 개 있는 멀티콥터가 됐던 상관없이 다 드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드론하고 비행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게 비행기도 다 드론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구분을 해야 하잖아요. 지금 다 갖고 계신 자격증은 멀티콥터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죠? 멀티콥터 자격증이 계시고 정확히 자격증이 4개죠? 멀티콥터, 헬리콥터, 비행기, 비행선 이렇게 4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드론 학과를 다니는 학생들이라면 이거 구분을 해서 사실 얘기를 했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막 멀티콥터는 드론이고 얘는 뭐 어떤 분은 이걸 무인기라고도 칭하시더라고요. 무인기가 틀린 말은 아니지만 드론은 무인기가 아닌가요? 그래서 드론이라는 범주 안에는 사실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 중에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비행기, 비행선, 헬리콥터, 멀티콥터 이렇게 구분을 해서 얘기를 할 거고 제가 이제 오늘 나눠드린 교재를 이제 푸는 과정에서도 이게 멀티콥터에 해당이 되는 내용인지 비행기에 해당이 되는 내용인지를 이제 말씀드리는 경우가 생길 텐데 멀티콥터하고 비행기하고 비행선을 구분을 못 하시면 사실은 좀 혼선이 있을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이게 2013년도에 이 초용량 비행장치 자격이 처음 시행이 됐을 때에는 회전익과 고정익으로 나눴었습니다. 회전익과 고정익. 그런데 2016년도인가 7년도인가에 이제 회전익이 헬리콥터랑 멀티콥터로 나뉘었죠. 처음에 다축과 단축으로 나눈다고 뭐 어쨌든 뭐 다축이라고 한다든 뭐 단축을 한다가 결국은 헬리콥터하고 멀티콥터로 나뉘었습니다. 그러면서 얘도 고정익이라고 부르지 않고 비행기로 부르는 걸로 명칭이 정해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얘기할 때 멀티콥터, 고정익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 틀린 거예요. 자, 이게 틀렸다는 거는 우리가 지금 초경량 비행장치를 가지고 얘기할 때 국한돼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할 때는 멀티콥터, 헬리콥터, 비행기, 비행선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이 되는 거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 때에도 비행기와 멀티콥터는 꼭 구분해서 이해를 하시기를 제가 이제 부탁을 좀 드려요. 자, 요거는 이제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볼 거고요. 지금은 일단 기출문제를 먼저 갈 겁니다. 제가 오늘 요거 하면서 기출문제를 먼저 할지 아니면 이론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할지를 조금 고민을 했었는데 4시간 딱 주어져 있거든요. 4시간인데 저걸 교재 PDF 파일을 가지고 이론 교육을 4시간을 한다 그러면 사실상 다 못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기출 문제를 봐서 우선으로 해야 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걸 먼저 시작을 하는 거고요. 이거를 저는 제 개인적인 바람은 저는 외우는 거를 좋아하지 않아요. 저 개인적으로도. 이해를 해서 그 이해가 되는 수준으로, 또 지금 여기 여섯 분, 두 분은 이제 이미 필기시험 합격을 다 하신 분들인데 여기까지 오신 게 필기시험을 이미 합격하셨으니까 뭔가 좀 머릿속에서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오신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꼭 외워야 될 부분도 사실 있지만 좀 이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서 저는 이제 오늘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위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드리는 설명이 이해가 안 간다 하시면 별 수 없죠. 그냥 우리가 흔히 보는 기출 문제를 달달달달 외워서 우리가 본 기출 문제에서 최대한 문제가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나중에 이 필기시험을 보시는다는 이유는 고정익 자격증을 취득하실 계획이 있으시거나 고정익을 운영할 생각이 있으신 거니까 오늘 오신 걸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저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있는 비행기 중에 좀 조그만 비행기를 하나 갖고 나왔는데 이 비행기를 왜 가지고 나왔냐면 이제 오늘 오신 분들이 대부분 이제 비행을 해보신 적이 여기서 지금 비행할 건 아닙니다. 비행을 해보신 적이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설명할 때 요걸 이렇게 그림으로만 보여서 설명하는 것보다는 요거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하는 게 쉽겠다 싶어서 제가 이걸 갖고 왔어요. 잠깐만 한번 전원을 넣어볼게요. 자, 이런 안전 때문에 제가 모터 선은 지금 뽑아놨습니다. 모터 선을 뽑아놨기 때문에 트로트를 건들더라도 모터가 움직이진 않을 거예요. 이거 찍으실 필요 없어요. 카톡방에 다 드렸어요. 자, 우리가 이제 그 멀티콥터는 다들 아시지만 모터의 회전수를 제어해가지고 기체의 움직임을 제어를 했었잖아요. 근데 비행기는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타면이 움직이는 것을 이용해서 비행기가 이동하는 방향을 제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타면을 제가 비행기를 직접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타면을 이해해드리면 여기 지금 이 내용 있죠. 엘리베이터, 수평 안전판, 수평 축을 중심으로 세로 안전선, 가로 축을 중심. 이거 외우실 수 있어요? 저 솔직히 못 외우겠던데? 이게 지금 3개, 여기 하나 밑에 에일러론까지 있는데 3개가 있는데 저 3개가 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저거를 뭐 암기 능력 좋으신 분들은 외우시겠지만 저는 저거를 외우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비행기 구조가 이해가 되면 저거를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이해가 됩니다. 자, 저걸 이제 기출 문제를 설명하기 전에 비행기에 대해서 먼저 조금 설명드릴게요. 비행기에 우리가 이제 아까 여기 첫 번째 나와 있는 그림이 비행기의 움직임이잖아요. 얘가 비행기 하늘에 떠 있으면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때 움직일 때 비행기가 CG점이라고 무게중심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게중심점. 대부분의 비행기는 무게중심점이 어디냐면 자 이렇게 정면을 보셨을 땐 당연히 가운데가 무게중심점일 거예요. 가운데가 좌우 무게는 동일하게 대부분 제작이 되겠죠. 그런데 옆으로 보셨을 때에는 무게중심점이 여기일까 어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대부분 이렇게 잡아보면 자, 지금 앞으로 약간 기울죠? 앞으로 내가 많이 당겨가면 뒤로 기울죠? 이 무게중심점 아니죠? 자,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수평이 유지가 되죠. 자, 그러면 이 위치를 제가 표시를 딱 이렇게 보면 이 스티커가 지금 테이프가 붙어져 있는 위치가 거의 무게중심점이죠. 자, 무게중심점을 왜 알아야 하냐면 항공기가 이동을 할 적에 이 무게중심점을 기준으로 이동을 합니다. 근데 이 무게중심점을 이해를 못 하시면 그다음부터 이제 비행기가 움직이는 게 이제 헷갈립니다. 자, 우리가 비행기를 이렇게 지금 마주보고 계세요. 그러면 자, 뒤로 보기 시작할게. 자, 후면으로 지금 보고 계세요. 그러면 비행기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야 돼요. 오른쪽으로 기울 때 우리가 에일러런을
이렇게 치면 오른쪽으로 기울어집니다. 근데 이걸 단순히 오른쪽 치니까 기울어진다를 이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자, 요 날개를 한번 잘 보세요. 얘를 에일러런을 오른쪽으로 딱 치면 위로 올라가죠. 위로 올라가죠. 그러면 자, 전원을 빼고 자, 비행기 날개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되면 바람이 쭉 가면서 부딪혀서 땅 하고 부딪히면 어디 가죠? 바람이 위로 올라가겠죠. 위로 올라가면 바람이 위로 올라가는 거에 반작용으로 얘가 날개가 내려가겠죠. 반대로 얘가 이렇게 돼 있다면요. 이렇게 돼 있다면 위에 바람은 그냥 지나갈 거고 밑에 바람은 여기 와서 날개에 땅 부딪히고 밑으로 떨어지겠죠. 그럼 얘를 들어 올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비행기가 이쪽 날개가 위로 올라가는 효과를 발휘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에일러런이 이렇게 좌우가 반대로 움직입니다. 얘는 내려갔고 얘는 올라갔죠 지금. 그러면 어디를 중심으로 얘가 회전을 하겠습니까? CG점을 중심으로 중심으로 해서 회전을 하는 거예요. 얘는 날개가 올라갔으니까 조절판이 올라갔으니까 날개는 내려갈 거고요. 얘는 조절판이 내려갔으니까 날개는 올라가겠죠. 무게중심점을 기준으로 해서 얘가 회전을 한다는 거예요. 자, 에일러런 설명이 들어있고요. 자, 뒤에 보시면 엘리베이터라고 하는 게 요겁니다. 요거 지금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요게 엘리베이터입니다. 자, 이렇게 딱 올려놨어요 제가. 그러면 얘랑 똑같이 바람이 가면서 여기서 땅 하고 부딪히겠죠. 그러면 바람은 위로 가겠죠. 그럼 얘는요 밑으로 갈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비행기가 날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 바람이 위로 나가니까 밑에가 이 꼬리 부분이 주저앉겠죠. 그러면 아까 CG점, 무게중심점을 기준으로 해서 꼬리가 주저앉으니까 머리는요 들리죠. 꼬리가 주저앉는다고 해서 다 주저앉는 게 아니야. CG점을 기준으로 해서 꼬리가 주저앉으면 머리는 들리는 거예요. 자, 엘리베이터 똑같고 러더도 볼게요. 자, 러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제가 꺾어놨어요. 그럼 바람이 여기 오다가 여기 땅 하고 부딪히죠. 그럼 바람이 절로 갈 거예요. 그럼 얘 꼬리는 어디로 가죠? 좌로 가겠죠. 좌로 가면 CG점을 중심으로 해서 머리는요 우측으로 가죠. 꼬리는 좌측으로 가고 머리는 우측으로 가게 되죠. CG점, 그러니까 그 놀이터에 있는 시소를 생각하시면 돼요. 시소. 시소를 생각하시면 이쪽에 앉아있는 애가 내려가면 이쪽에 앉아있는 애는 올라가고, 그렇죠? 그게 시소죠. 그러면 이쪽에 있는 애하고 이쪽에 있는 몸무게가 딱 동일하다고 판단이 되면 얘는 평형을 이루겠죠. 그렇죠? 그거를 이해하시면 얘를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걸 외울 필요가 없어요. 자, 위에서부터 하나 볼게요. 자, 엘리베이터. 자, 엘리베이터를 설명하기 전에 멀티콥터를 하신 분들이 이 고정익을 배우시게 되면 다 저것 때문에 고생을 하세요. 그리고 저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 멀티콥터 비행 교육 받으실 때 엘리베이터 키는 무슨 역할을 한다라고 배우셨습니까? 전진 및 후진을 한다고 배우셨잖아요. 그죠? 엘리베이터를 다 모두 트세요? 모두 아니신 분 혹시 있어요? 없으시죠? 다 모두 설명할게요. 오른손을 밀면 엘리베이터 키를 밀면 전진을 했고 땡기면 후진을 했잖아요. 그죠? 멀티콥터 때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엘리베이터 키를 승강타라고 합니다. 우리가 저기 건물의 옥상 올라갈 때 타고 가는 걸 승강기라고 하잖아요. 승강기. 승강기는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이지 앞뒤나 좌우로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저 승강타라는 건 위아래로 움직인다는 뜻인데 그럼 왜 엘리베이터예요? 우리가 멀티콥터를 배울 때는 전진 후진이었잖아요. 전진 후진은 수평적인 이동인데 왜 저게 승강타냐? 자, 아까 제가 설명했던 거 다시 한번 설명해요. 요 지금 날개가 엘리베이터인데요. 왜 안 움직이냐? 맞아. 뼈대가 들어갔구나. 이렇게 딱 올리면, 이렇게 올려주면 바람이 여기서 딱 맞고 위로 올라가니까 꼬리가 내려가죠. 내려가면 기수가 들려요. 기수가 들리면 얘는 어떻게 되죠? 고도가 상승을 하죠. 기수가 하늘을 향했으니까 이러고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얘가 반대로 이렇게 되면요. 바람이 딱 맞고 밑으로 내리니까 꼬리를 들어요. 그러니까 기수가 밑으로 향하게 되니까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비행기의 고도를 올리고 내리는 목적으로 쓰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는 승강타예요.
고도를 올리고 내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거는 모두 투 조종기인데, 모두 완 조종기인데요. 엘리베이터가 왼쪽에 있는데 이제 오른쪽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이 꼬리 날개를 좀 보시면, 내리면 얘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네 발을 내리면 이게 타가 들리죠. 그럼 얘가 들리면 내리면 얘 기수는요 올라가죠. 그래서 이게 업이에요. 이게 처음 조종하시는 분들은 아니 조종기가 이렇게 했으면 이게 업이지 왜 이게 업이냐라고 생각들을 하세요. 이게 업인 이유가 얘를 내리면 이게 타면이 올라가고 기수는 내려가고 기미는 내려가고 기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기체가 상승을 해서 업이에요. 영화 보시면 영화들 SF 영화나 액션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막 비행기가 추락을 하면 그 조종사가 막 조종관을 땡기잖아요. 땅바닥을 향해서 추락하는 비행기를 다시 상승시키기 위해서 땡기잖아요. 땡기는 과정이 업이에요. 이게 마찬가지로 얘도 조종기를 옆으로 이렇게 놓고 우리가 조종할 때 이렇게 조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땡기는 과정이 업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내려가는 건데 왜 다운이지 이게 업이냐 헷갈리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얘가 업입니다. 업. 자, 그러면 업, 다운이었잖아요. 그래서 승강타예요. 승강타. 자, 엘리베이터는 승강타다. 자, 이거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보다 한번 볼게요. 수평 안정판. 자, 우리가 비행기 꼬리 날개를 보면요. 안정판이 두 개가 있습니다. 수평으로 있는 안정판과 수직으로 있는 안정판이. 자, 눈으로 봤을 때 이걸 수평이라고 보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게 수평 안정판, 이게 수직 안정판이에요.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움직이면 이게 움직였잖아요. 이게 뭐죠, 지금? 수평 안정판이에요. 자, 수평 안정판이 움직였어요. 수평축을 중심으로 타면이 움직임. 이게 수평축이죠. 수평축을 중심으로 타면이 움직임. 써있죠? 그 다음에 세로 안전성. 자, 비행기 혹시 보시면 가로, 세로예요. 그렇죠? 가로, 세로예요. 비행기를 옆에서 보면 이 엘리베이터를 움직이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죠. 세로의 움직임이죠. 세로의 방향. 고도가 떨어질 거냐 내려가죠. 세로에 올라가고 내려가는 걸 안정화시키는 게 엘리베이터입니다. 그래서 세로 안정성이에요. 그런데 세로 안정성은 어디를 기준으로 나온다? 가로축을 중심으로. 왜 가로축을 중심이에요? CG가 아까 여기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가 지금 보면 CG를 기준으로 이 CG를 길게 보면 가로축이잖아요. 비행기 주날개가 가로니까. 가로축을 중심으로 세로 방향의 움직임을 갖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세로 안정성이 좋아지는 것이고 그 안정성이 세로 움직임은 가로축을 중심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머리가 아프셔도 이해하시면 나머지 밑에 것들은 똑같은 내용인데 다만 위치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사실 하나 더 있어요. 횡축, 종축이라는 말이 또 하나 더 있어요. 근데 뭐 그것까지는 저희가 시험 문제를 안 하니까 제가 뺐는데 만약에 그것까지 한다고 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의 세 가지 상구 27 외우셔야 돼요. 이해 못하면 이 27가지 항목을 외워야 돼요. 시험 문제 반드시 한 문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수평 안정판, 아까 저 꼬리날개 T자로 돼 있잖아요. 이거의 그 수평 안정판이 수평축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고 결국 그 결과로 비행기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 때문에 세로 방향의 안정성이 생기지만 그 세로 방향의 안정성의 축은 가로축이다. 그리고 고도가 오르내리락 하기 때문에 승강타라고 부르고 피치 제어락. 자, 우리가 이제 비행기가 움직일 때 위아래 올라가는 걸 피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좌우로 기우는 걸 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측, 좌측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를 요축 제어라고 하죠. 그 그림이 지금 보시면 위에 나와 있어요. 자, 여기 나와 있죠? 자, 지금 이 그림을 잘 보시면 가로축을 중심으로 세로 방향 움직이는 거죠. 이걸 엘리베이터를 피칭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건 세로축이지 않습니까? 세로축으로 좌우로 기울어지는 것을 롤링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무게중심점이죠. 무게중심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기체가 좌우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을 요잉, 우리가 러더 제어라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엘리베이터, 수평 안정판, 이거 다 설명됐죠? 다 설명됐죠? 피치 제어라고 하고, 결론이 뭐예요? 고도 변화로 나타난다. 이게 결론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걸 볼게요. 두 번째 걸 보기 전에 세 번째 걸 먼저 볼게요. 자, 엘리베이터를 아까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릴 때 이렇게 이거 설명드렸잖아요. 자, 에어로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되면 좌우로 기울어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렇게 되면 얘가 바람이 위로 가고 얘가 바람이 밑으로 가니까 좌우로 기울어요. 그죠? 좌우로 기면 결국은 좌우로 회전하는 거잖아요. 좌우 회전을 롤링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좌우 회전을 할 때 어디를 기준으로 합니까? 자, 여기를 보시면은 가로 안정성, 세로축을 중심으로 한다 그랬죠. 자, 이게 가로, 세로예요. 그죠? 그러면 세로축을 중심으로 해서 가로 움직임이 생기죠. 가로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데 중심은 세로축이죠. 그렇죠? 그럼 저거 밑에 거 두 가지 생겼죠. 그거를 우리나라 말로 하면 보조익이라고 합니다. 보조익. 요거를 지금 움직이고 있는 요거를 보조익이라고 해요. 시험 문제가 그냥 엘리베이터, 에어로런 이렇게 나와주면 좋은데 가끔 승강타, 보조익이란 방향타라는 이런 말을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요건 외우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승강타는 외울 거 없죠. 이제 엘리베이터가 고도 변화를 한다는 걸 멀티콥터에서는 전진 후진이었지만 비행기에서는 고도 변화 한다는 걸 이해하셨으니까 이건 외울 필요가 없죠. 자, 보조익. 보조익은 우리가 비행기 이게 주 날개잖아요. 주 날개에 보조적으로 있는 날개예요. 보조 날개 또는 보조익이죠. 자, 그러면서 노를 제어하고 좌우 기울기를 변화한다. 자, 밑에 거 다 끝났죠. 자, 그럼 가운데 거 할게요. 러더. 자, 러더 보시면 요거 잘 보시면 이렇게 움직이죠. 자, 근데 비행기 뒤에서 딱 보시면요. 좌우의 움직임이죠. 좌우 방향의 움직임이죠. 이렇게 좌로 치면 비행기가 좌로 돌고, 우로 치면 우로 돌죠. 그렇죠? 그러면 러더는 방향 변화. 이건 저는 외울 거 없다고 생각해요. 이 지금 비행기 움직이는 걸 기억하시면 이거 외울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요제요. 용의자예요. 여기에 수직으로 있는 축을 기준으로 해서 그 축을 기준으로 해서 좌로 우로 회전이잖아요. 뒤에가 우로 가면 기수는 좌로 가는 거잖아요. 요 아까 시지점 축을 기준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렇게 되고 어디였어? 러더 제가 하고 있었죠. 자, 방향타. 방향 제어하니까 방향타예요. 우리나라 말로. 그러면 이제 승강타, 방향타, 보조익. 안 헷갈리시지 않으세요? 이 비행기의 움직임을 이해하신다고 그러면 이 말이 헷갈릴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수직축을 중심. 자, 수직축을 중심으로 하죠. CG가 있었던 그 축을 중심으로 꼬리가 좌로 가면 기수는 우로 가게끔 이 수직축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니까 수직축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좌우 방향 안정성. 비행기가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똑바로 갈 수 있게끔 좌우 방향 안정성을 만들어주고 수직축을 중심으로 타면이 움직임. 저게 무슨 말이냐? 타면이 지금 요 축이잖아요. 요 축을 중심으로 움직이잖아요. 그죠? 자, 아까 엘리베이터는 수평축을 기준으로 해서 움직였잖아요. 러더는요, 수직축을 기준으로 해서 움직이죠. 자, 그렇게 되면 이 비행기의 꼬리 날개를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이 말이 헷갈릴 게 없어요. 이거 그냥 외우시면 이게 가로축이었나, 이게 세로축이었나, 얘가 세로축이었나, 이게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비행기의 꼬리 날개 형상을 보고 그거 기억을 하시면 이제 비행기를 날려보신 분들은 이걸 많이 봤으니까 이게 안 헷갈려요. 안 헷갈리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비행기를 갖다가 비행해 보신 적이 별로 없는 분들이라 보니까 이제 이게 헷갈릴 수 있는데, 자, 이게 뭐예요? 러더죠, 러더. 지금 어디를 기준으로 움직입니까? 수직축을 기준으로 해서 움직이죠. 자, 이건 뭐죠? 엘리베이터요. 위아래로 움직이지만 수평축을 기준으로 해서 움직이죠. 그죠? 그런데 비행기의 움직임은 세로 안정성, 올라가고 내려가는 세로 안정성이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가 작동을 하는 거고, 자, 러더는요, 좌우 방향 회전하는 방향 안정성을 좋아지게 해서 만드는 거고요. 에일러런은요, 롤 제어잖아요. 좌롤, 우롤.
자, 그럼 자롤. 어디를 기준으로? 가로축을 기준으로. 그렇죠? 아니, 세로축을 기준으로 해서 가로 안정성이 생기는 거죠.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저거를 굳이 외우지 않으셔도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기출문제에도 요거에 대한 문제가 2문제인가 3문제가 나와요. 근데 문제가 똑같은데 결국은 똑같은 내용인데 이걸 모르시면 그때 교재 엘리베이터가 가로 안정성이었나 세로 안정성이었나 이것만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경우의 수가 지금 이것만 해도 8가지다 보니까 종축, 생축까지 합쳐버리면 9가지가 나와버리니까 그 중에 한 2가지만 빼가지고 보기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의 구조를 조금 이해를 하셔서 요 비행기, 지금 요게 가장 표준적으로 생겨있는 비행기거든요. 뭐,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혹시 보시겠지만 앞날개가 작고 뒷날개가 더 큰 비행기도 있어요. 텐덤 비행기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비행기들은 이제 뭐 아주 특이한 케이스고 이렇게 주날개가 길고 꼬리 날개가 수직미익과 수평미익. 여기 오는 단어가 또 나왔어요. 수평미익, 수직미익. 예. 수평미익이 있는 이런 형태의 비행기가 아주 표준적인 형태의 비행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이 시험 문제나 수업 내용은 이 표준적인 비행기를 갖다가 토대로 하기 때문에 이 비행기의 형태를 잘 기억해 두시면 다시 한번요. 엘리베이터 위아래, 러더 좌우, 에어런 좌우. 자, 에어런 보시면 얘는 여기도 엘리베이터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같이 움직이죠. 같이 올라가거나 같이 내려가죠. 에일러런은요. 서로 반대로 움직이죠. 반대로 움직이는 이유가 이래야 도는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그죠? 한쪽은 가만히 있고 한쪽만 움직여도 사실은 돌아가긴 합니다. 돌아가긴 하지만 얘는 가만히 있고 얘만 움직였을 때는 비행기가 그러면 시점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이쪽 끝을 기준으로 얘가 처지거나 올라가는 형태가 돼버리기 때문에 에일러런은 반드시 서로 반대로 움직인다는 게 또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걸 기반으로 해서 그 문제 설명을 조금 드릴 거다 보니까 그걸 기억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다음 문제를 진행을 해볼게요. 자, 1번 문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수평 등속 비행 시 근데 생각보다 이게 엄청 뜨거워요. 열이 엄청나게 나네요. 여기서 겨울에 거의 난로인데요. 자, 수평 등속 비행 시 양력과 중력이 같다면 기체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옛날에는 원래 항공기에 작용하는 힘 4가지 얘기했었잖아요. 멀티컵 다 하셨던 거잖아요. 항력, 추력, 양력, 중력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요새는 중력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추세가 무게, 웨이트. 자, 옛날에 그 시험 보실 때 구술 때도 그런 질문을 많이 했어요. 중력이 뭐예요? 그러면 지구가 땡기는 힘, 뭐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약간 좀 앞뒤가 약간 틀린 부분이 있다 해서 요새는 시험 문제에 보면 중력이라고 표기를 안 하고 그냥 웨이트 또는 무게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수평 등속 비행 2가지잖아요. 비행기가 수평, 고도가 내려가거나 고도가 올라가지 않는 수평 비행을 한다는 것은 웨이트하고 양력이 같으니까 웨이트가 더 크면 고도가 떨어질 테시고 양력이 더 크면 고도가 상승을 하겠죠. 그러면 수평이라는 것은 그 양력과 웨이트가 같은 거고요. 등속 비행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크루즈 비행이라는 거죠. 뭐 시속 100km로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속도가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그럼 속도가 100km로 유지가 된다는 건 추력과 항력이 같다는 거죠. 항력이 뭔지는 아시죠? 가장 간단히 이해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항력이 뭐냐면 그냥 공기 저항이에요. 우리가 차 달릴 때 창문 열고 손 내밀면 얘가 자꾸 손이 뒤로 밀리려고 하는 그 저항이 생기잖아요. 그 공기 저항이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등속 비행이라는 건 양력과 추력이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기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가. 자, 수평 등속 비행 시 양력과 웨이트가 같다면 고도가 일정하다. 그죠? 자, 그건 저는 이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죠. 자, 앞쪽에 지금 보시면 프로펠러가 하나씩 있을 겁니다. 자, 프로펠러도 시험 문제에 꼭 한 번씩 나오죠. 자, 지금 프로펠러를 보면 그 앞에 있는 그 깨진 프로펠러도 갖고 온 거예요. 한쪽만 봐도 되니까. 이 프로펠러 보시면 저희가 시험 보시는 분 중에 생각보다 이 프로펠러 방향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프로펠러를 거꾸로
거꾸로 꼽아가지고 추락시키는 경우도 제가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 프로펠러 잠깐 줘보실래요? 자, 부대표님, 이 프로펠러 어디가 진행 방향입니까? 이쪽이죠. 왜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내려가니까. 얘도 내려가잖아요. 뭐 그렇게 얘기하면 헷갈려. 자, 프로펠러는 이 비행기의 날개와 똑같습니다. 다만 비행기는 그냥 일정한 방향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고 얘는 중심을 가지고 회전을 한다는 거가 차이가 있을 뿐이지 기본적으로 이 프로펠러하고 비행기 날개는 에어포일이라고 하잖아요. 에어포일 날개는 기본적으로 공식이 같아요. 자, 우리가 이 프로펠러를 제가 이제 부대표님한테 왜 여쭤봤냐면 프로펠러를 한번 만져보세요. 만져보면 한쪽은 불룩하고 한쪽은 오목합니다. 한번 안 만져보신 분들은 만져보세요. 한쪽은 배가 불러있고 한쪽은 오목합니다. 그래서 배가 불러있는 쪽이 프로펠러의 진행 방향이에요. 그러면 멀티콥터 같은 경우는 위로 떠야 되니까 배가 불러있는 게 위로 와야 되고요. 비행기는요. 앞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프로펠러, 이 배가 불러있는 게 앞을 향해끔 해줘야 됩니다. 근데 저를 비행기 같은 경우에 멀티콥터는 이거 지금 이제 반대로 꼽았어요. 불룩한 걸 밑으로 꼽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4개를 다 커드인 경우에, 4개를 다 그렇게 꼽으면, 뜨기는 뜨는데요. 트로트를 거의 다 끝까지 올려야만 떠요. 양력이 그러니까 추력이 얼마 안 생기는 거죠. 근데 배가 불러있는 쪽이 위쪽 방향을 하면 정상적으로 뜨죠. 자, 이 비행기도 마찬가지로 이 프로펠러를 그대로 뒤집어서 끼면요. 비행기가 어떤 분은 뒤로 간다 그러는데 안 가요. 앞으로 가요. 뒤집어도 각은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셨지 기울어져 있는 방향은 똑같기 때문에 앞으로 갑니다. 가는 대신에 배가 불러있는 쪽이 뒤로 가게 되면 추력이 얼마 발생을 안 하기 때문에 속도가 얼마 안 나와요. 풀 파워로 달려도 비행기가 속도가 얼마 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는 프로펠러를 거꾸로 끼면 아예 이륙이 안 돼요. 힘이 없어가지고 이륙을 못 합니다. 근데 멀티콥터는 예를 들어서 이쪽 2개는 똑바로 끼고 이쪽 2개는 뒤집어서 끼잖아요. 그러면 이쪽 2개는 정상적으로 추력이 나오는데 이쪽 2개는 정상적인 추력이 안 나오니까 뜨자마자 호닥 뒤집어 버리죠. 자, 그래서 비행기 같은 경우도 프로펠러의 방향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문제를 보시면 프로펠러의 비틀림. 자, 프로펠러 비틀림을 설명하다가 지금 얘가 약간 3.5로 빠졌는데 프로펠러를 지금 잘 보시면 우리가 그 멀티콥터 그 자격증 취득하실 때 많이 공부하셨을 거예요. 프로펠러의 재원은 길이와 피치로 써 있다고 표시했잖아요. 그럼 길이라는 건 이 프로펠러의 길이를 얘기하는 거고요. 피치. 자, 교관님 하시는 분은 가만히 계시고 그냥 번뜩 가영 씨가 보니까 가영 씨가 피치에 대해서 구술 시험 볼 때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한 바퀴 돌아갈 때, 예. 프로펠러가 돌아갈 때 예. 나가시는 거리.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를 기울어 있는 각이라고 대답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기울어진 각하고 연관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이라 그러면 몇도잖아요. 5도, 10도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하고는 달라요. 저 프로펠러에 기울어져 있는 양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면요. 우리 이런 데 벽에다 박는 피스 볼트 아시죠? 볼트가 보면은 왜 십자드라이버 대고서 이렇게 조이면 조여 들어가잖아요. 한 바퀴 돌았을 때 그 조여 들어간 거리가 피치예요. 그래서 그 볼트를 한 바퀴 돌렸을 때 이동한 거리를 똑같이 피치라고 부릅니다. 저 프로펠러를 두부 같은 데다가 혹시 넣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저게 각이 있으니까 회전을 시키면 얘가 앞으로 좀 이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이동한 거리를 이제 피치라고 하는데 지금 프로펠러 앞에 있는 걸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프로펠러의 각도가 점점 끝으로 갈수록 완만해집니다. 자, 허브 또는 깃뿌리라고 합니다. 깃뿌리, 깃끝이죠. 그죠? 깃뿌리에서는 각이 크고 깃끝으로 갈수록 각이 작아져요. 그 이유는 비행기가 프로펠러가 회전을 하게 되면 당연한 얘기지만 요 뿌리 쪽은 속도가 느리고 끝은 속도가 빠를 거예요. 그만큼 거리가 멀다 보니까. 근데 얘가 똑같은 각도를 가지고 있게 되면 이 끝에서 생기는 양력은 이제 추력은 많이 발생하고 이 허브나 뿌리 쪽에서는 추력이 많이 발생을 안 하니까 비행 중에 어떻게 되면 얘가 이렇게 쉽니다. 이렇게 쉬면서 결국은 이게 플라스틱이잖아요. 이 플라스틱이 이기지 못하고 부러져 버립니다.
프로펠러가 비행기에서 부러져 버려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끝으로 갈수록 각을 적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랑 여기랑의 추력이 어느 정도 균형 잡혀 나오게끔 만들기 위해서 갈수록 각도가 작아지고 또 보시면 어때요? 갈수록 좁아지죠. 좁아지는 이유가 면적이 늘어난 것만큼 추력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면적도 줄이고 각도도 줄여서 전체적으로 골고루 비슷한 그 추력이 나올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프로펠러가 저렇게 생긴 거예요. 자, 그런 거 가지고 이제 보시면 프로펠러의 설명 중 맞은 것은 제가 이 문제 설명할 때 꼭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프로펠러의 비틀림은 순항 비행 시 일정한 받은 각을 형성한다. 자, 이따가 받은 각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나중에 다시 하긴 하고요. 자, 저 문제 푸실 때 1번이 약간 아리까리 할 수 있어요. 이거 같기도 하고 아니지. 자, 그러면 사지선다형 문제에서 푸시는 방법은 다른 나머지의 보기 3개가 확실하게 틀리면 1번이 답일 거 아니에요. 아니면 3개가 확실히 맞으면 1번이 답일 거고요. 자, 그럼 이제 3개 볼게요. 제가 빨간색으로 바꿔놓은 글자는 틀렸다는 부분인 겁니다. 프로펠러 허브 근처의 각은 제가 크다고 그랬잖아요. 끝으로 갈수록 작아지죠. 그럼 2번 틀린 거예요. 3번은 프로펠러를 설계할 때는요, 순항시를 기준으로 해서 설계를 합니다. 이 프로펠러가 최대 속도를 낼 수 있는 게 만약에 200km, 시속 200km를 낼 수 있는 프로펠러다, 항공기다 했을 땐 그 순항할 수 있는 속도가 뭐 한 130, 140 정도 되겠죠? 그 속도를 기준해서 가장, 우리가 타고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미국을 갈 때도 얘가 최고 속도로 가지는 않습니다. 기름을 아낄 수 있는 연비의 속도로 가겠죠. 그래서 순항시의 기준을 해서 설계를 한다. 자, 프로펠러 허브 근처의 블레이드 회전 속도는 끝단 속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느리죠. 예. 아까 이제 회전하기 멀기 때문에 끝은 빠르고 가운데 쪽은 느리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2, 3, 4번은 다 틀린 거예요. 1번이 답이죠. 자, 그래서 프로펠러의 그 비틀림은 순항 비행 시 일정한 받은 각을 발생합니다. 네. 그래서 받은 각은 이따가 다시 한번 그 문제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때 설명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가영 씨가 시험 볼 때요, 기화기 캐브레터에 대해서 나왔었다고요? 저는요, 이게 조금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지금 아까 우리 그 PDF 교재에 보면, 그 시험 문제가 어디 학에서 나온다고 이렇게 그 범위가 아까 그 나와 있었잖아요. 거기에 보면, 물론 이렇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무인 비행기가 전동을 쓰는 경우도 있고, 엔진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사실 뭐 민원이나 소음 때문에 거의 엔진을 많이 못 쓰고, 이제 거의 대부분 전동기를 쓰는데, 물론 아직도 엔진을 쓰시는 분은 있긴 하지만 별로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서, 또 그 PDF 항목에 보면 엔진 쪽은 빠져 있어야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에 가영 씨가 시험을 볼 때도 저 문제가 나왔다고 하니 어쨌든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문제가 보면 기화기에 여기 좀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캐브레터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근데 요새 젊은 분들은 캐브레터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가 캐브레터 달린 차가 없어요. 다 직분사 엔진을 쓰기 때문에 캐브레터가 없어서, 근데 지금도 모용에서 쓰는 모용 엔진은 다 캐브레터를 씁니다. 캐브레터가 우리나라 말로 기화기예요. 기화기인데 그 캐브레터가, 여기 캐브레터 구조가 제가 하나 올린 게 있을 겁니다. 여기 있네요. 자, 이게 캐브레터 구조예요. 캐브레터 구조가 보면 연료가 공급이 되면 공기를 빨아들여서 그 공기에 의해서 연료가 기화가 돼서 엔진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연료하고 공기를 섞어주는 장치인 거죠. 저기 기화기예요. 근데 지금 다 여기 타고 오신 차들은 공기만 들어가고 엔진 내부에서 연료를 직접 인젝터가 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은 저 기화기를 쓰는 차는 없어요. 그런데 모용 엔진에서는 아직도 씁니다. 자, 그래서 기억을 잘 모르시면 우리 보면 이렇게 줄 당겨가지고 전액적에 이것도 쓰고 막 하는. 맞아요. 예, 그게 기억이다. 맞아요. 그 월드컵타 교육 가르칠 때 혹시 배우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벤츄리간이라는 걸 배울 수 있어요. 벤츄리간. 유속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압력이 낮아지면
그 압력이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유체가 이동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저런 음료수 같은 거 옛날에 그 놀이공원에 가면 훅 불면 비누방울이 막 나오는 게 있었어요. 그게 딱 그겁니다. 밑에 고여있는 비누방울액이 우리가 훅 하고 불면 이 불 때 이 관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압력이 낮아지니까 밑에 고여있는 액체가 압력이 낮아진 쪽으로 이동을 해서 내가 부는 힘과 작용해가지고 비누방울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원리를 이용한 게 캐브레타입니다.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나오는 차들은 그걸 쓰지 않고 그냥 엔진에다 직접 맞바로 연료를 쏴버려요. 아예 기화를 시켜가지고. 근데 어쨌든 모형 엔진에서 저걸 쓰다 보니까 문제가 나오는데 뭐 기화기 가지고 얘기하자 보면 그것만 3박 4일을 또 얘기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20대 때 차 만지는 일을 좀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차를 좀 어느 정도 아는데 자 어쨌든 그래서 지금 보면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 했었는데 아까 연료를 분사해서 직접 연소실로 보내는 역할 연료가 공기랑 만나서 기화를 시킨다고 아까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료를 분사해서 직접 연료실로 보내는 역할 좀 답이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저거는 그 지금 타고 다니시는 차들 직분사 엔진 휘발유차 타시는 분들은 뒤에 스티커 붙어 있었죠. GDI라고 붙어 있었죠. 예. 그 GDI 엔진이 직분사 엔진이거든요. 그래서 직분사의 설명에 더 가까워요. 연료를 직접 분사를 해가지고 연소실에 보내는 역할이 직분사 엔진에 가까우고 나머지는 일본은 아까 말씀 연료하고 공기를 섞어가지고 연소실에 보내고 기체 상태의 연료를 생성이죠. 벤츄리간에서 유체가 올라오면 그 나가는 그 압력에 의해서 액체가 기화되니까 기체 상태의 연료를 만들어서 엔진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맞는 것이고 공기 흐름을 제어해요. 아까 요거 있죠. 요거 트로트가 돼 있죠. 여기에 평상시 이렇게 닫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악셀을 밟으면 얘가 이렇게 열려요. 그럼 이제 우리가 악셀을 밟으면 차가 어떻게 됩니까? 빨라지잖아요. 그래서 요새 뉴스 보면 맨날 난리죠. 나는 악셀을 밟은 적이 없다. 그래서 그거 갖고 지금 난리인데 어쨌든 공기의 흐름을 제어해서 연소 효율을 최적화함. 저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됩니다. 자 그렇게 근데 엔진 이거 설명하자고 너무 깊게 들어가면 이건 좀 내용이 너무 깊어져서 이 정도만 갈게요. 자 양항비의 문제입니다. 양항비 항공기가 500m 상공에서 수평 활공 거리 1000m만큼 활공했다면 이때 양항비 자 활공이라는 말이요. 활공 엔진이나 모터의 출력 없이 그냥 날개의 양력만 가지고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활공 비행을 했다면 자 고도가 500m 정도 있었어요. 근데 얘가 엔진이나 모터에 출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고도가 내려가겠죠. 내려가면서 비행기는 계속 갈 거 아닙니까? 가다 보니까 1km를 왔더라. 그러면 이거에 대한 양항비가 얼마냐 했을 때 1000m를 500으로 나누면 2가 답이 되게 됩니다. 저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5번 문제를 하시려면 이제 실속이라는 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실속은 멀티콥터에서는 솔직히 멀티콥터도 실속은 존재합니다. 존재하는데 멀티콥터에서는 실속을 느끼기가 사실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행기에서는 저 실속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 자 우리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던 이 비행기의 타면요. 이 타면은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자, 얘가 땅바닥에 내렸을 때 이렇게 꺾어봐야 비행기 자세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비행기가 어느 정도 속도 이상을 계속 가지고 있어서 이 뒤에 공기가 와서 부딪히는 상황이 생겨야만 이 타면이 꺾인 거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지 그냥 비행기가 속도 0일 때는 이거 맨날 움직여 봐야 비행기는 자세가 바뀌질 않습니다. 자, 비행기가 요 날개에서 양력이 발생해가지고 비행기가 하늘에 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비행기는 호버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날고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속도가 점점 느려지면 이런 타면을 움직여도 비행기가 제어가 되지 않는 속도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걸 실속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비행기에서 실속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비행기에서 실속에 딱 들어가는 순간 얘는 무용지물입니다. 아무 키도 안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바닥에서 이걸 움직이는 거랑 똑같아요. 그냥 얘는 허당이 되니까
이 공기층하고 이 비행기 동체하고의 어떤 박리 현상이 생기게 되면서 내가 키를 쳐도 그 키에 대한 결과물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이제 실속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비행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날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천천히 날려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실속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 저 문제를 보시면 수평 직진 선회에서 비행기가 수평 직진하면서 선회를 하는 겁니다. 턴이죠, 턴. 턴을 할 때 항공기가 실속 들어갔을 경우에 실속을 복귀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자, 실속이 예를 들어서 이 비행기가 30km에서 이하는 실속이 걸린다라고 하면 비행기가 갑자기 40km였다가 20km가 되는 게 아니라 40, 35, 32, 30, 29 이런 식으로 떨어져 속도가 줄어들 거 아닙니까? 실속 존으로 점점 진입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만약에 30km 이하에서 실속이 먹는다고 치면 31, 32, 33km에서는 키가 작동한다는 뜻이에요. 단 100% 작동하진 않고 키가 미끄러지기 때문에 점점 실속 존은 속도로 진입을 할수록 키가 점점 내가 많이 쳐야만 작동을 합니다. 어쨌든 실속에 들어갔을 경우에 실속을 복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인데 자 그러면 항공기가 이렇게 하다가 실속이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일단 기술을 밑으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왜 기술을? 비행기는 앞이 무겁겠습니까? 뒤가 무겁습니까? 무조건 다 앞이 무거워요. 왜냐면 엔진이든 모터든 배터리든 다 앞쪽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CG점이 이렇게 중간에 있는 게 아니라 무게중심점이 중간에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날개 테이프쯤 있는 자리에 CG점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대부분 무게가 앞으로 몰려 있는 게 많기 때문에 비행기가 실속에 딱 들어가면 사실 거의 자동으로 앞으로 고개가 숙어집니다. 내가 굳이 숙이지 않아도 숙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고도가 충분히 높을 때는 숙어지면은 다시 얘가 중력에 의해서 속도가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가 실속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 고도가 얼마 안 되면 그 속도가 증가하기 전에 이미 땅에 부딪혀 버리니까 추락 상태가 돼 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실속에 들어갔을 때 실속을 복귀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얘가 앞이 무거우니까 밑으로 내려가면서 속도가 증가한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 그럼 여기 썼죠. 속도를 높이고. 속도를 높이는 방법은 기술을 낮춰서 중력에 의해서 속도를 높이는 것도 방법이 되지만 또 한 가지 방법은요. 파워를 넣으면 되죠. 트로틀을 올리면 속도가 늘어나죠. 그러면 아까 30km 이하가 실속이었다고 친다면 30km보다 높은 속도로 속도가 나게끔 트로틀을 올려주면 실속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죠. 그러니까 속도를 높이고 받은 각을 줄인다. 뒤에 이제 빨간색이 다 틀린 거라 썼잖아요. 속도를 낮추면 안 되죠. 자, 그리고 4번도 속도를 낮추니까 저것도 안 되는 거고요. 자, 3번은 속도를 높이고 있는데 받은 각을 늘린다. 자, 이제 받은 각 설명할게요. 비행기가 이렇게 비행을 할 때 상대풍이라고 하잖아요. 비행기가 날라오는 상대풍이 이 날개에 부딪혀가지고 그 밑으로 가는 공기와 위에 나가는 공기의 흐름 차이로 그건 다 아시죠? 베르누이 정리하면서 다 멀티컵터 할 때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 공기 속도의 차이로 해서 양력 차가 생겨가지고 비행기가 양력이 발생을 하는데 기수가 이렇게 많이 들리게 되면 상대풍의 방향은 이 방향인데 그러면 면적이 이렇게 마주칠 때보다는 면적이 더 훨씬 많은 면적으로 공기가 부딪혀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받은 각이 늘어나면 비행기 속도가 당연히 늘어질 겁니다. 브레이크가 우리가 딱 이해하기 쉬운 게 차 100km 달릴 때 창문을 열고 손을 내밀면 이렇게 내밀면은 저항감이 별로 많지 않은데 이렇게 그러니까 차가 앞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땐 저항감이 크지 않은데 이렇게 하면 저항감이 굉장히 커지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받은 각을 늘린다는 얘기는 속도를 줄인다는 의미하고도 거의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당연히 실속 회복할 때 실속 회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속도를 높이고 받은 각을 줄인다. 받은 각을 줄인다는 것은 결국 기술을 내린다는 것과 거의 맥을 같이 하죠. 근데 받은 각을 늘려버리면 기수가 들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대풍에서 봤을 때 저항이 더 커지기 때문에 속도가 줄어들 것이고 더 실속 상태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는 거고요. 자, 아까 처음에 했던 거 나왔어요, 이제. 안정성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틀린 것은 수평 안정판은 상하, 여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8가지를 갖다가 3824, 24개잖아요. 그걸 다 외우시면 여기서 헷갈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비행기를 생각을 하시고 보기를 한번부터 볼게요. 수평 안정판은
자, 이 뒤에서 수평 안정판이 뭡니까? 얘죠, 얘. 얘가 이름이 뭐였어요? 엘리베이터였잖아요. 그렇죠? 엘리베이터였잖아요. 수평 안정판은 항공기의 상하 방향 안정성을 엘리베이터가 뭐 하는 거였어요? 예, 고도 상하 방향. 그렇죠? 위아래로 움직이는 고도. 고도를 하는 거죠. 자, 1번 맞는 거죠. 자, 2번. 수직 안정판은요. 얘가 수직이잖아요. 얘가 수직으로 서 있잖아요. 수직 안정판. 이게 뭐였죠? 러더지 않습니까? 자, 러더는 방향 안정성을 유지한다. 맞는 답이죠. 자, 3번. 엘리베이터는 제가 이제 밑에 썼죠. 지금 틀린 것이 제가 볼 때는 3번, 4번이 다 틀렸습니다. 둘 다. 근데 이 문제, 기출 문제에 대한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번에 가영시도 마찬가지지만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이 기출 문제가 바깥으로 유출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시험 보고 나서 시험 문제집 갖고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기출 문제라는 건 거의 대부분이 그 시험을 보신 분이 기억을 하고 나온 거를 최대한 빨리 정리를 해놓은 사항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생기는 오류이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자, 지금 그래서 6번 문제 같은 경우는 3번, 4번이 둘 다 저는 답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게 이해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이걸 달달달달 그냥 외워버리면 3번이 답일 수고, 이제 만약에 보기가 잘못 기억된 거라면 저 3번, 4번 중에 아마 하나는 보기가 틀릴 거예요. 근데 그 보기가 어떻게 틀린지 저희가 지금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3번. 엘리베이터는 항공기의 세로축을 중심으로 한 피치 운동을 조절한다. 피치 운동을 조절하는 것까지는 맞는데, 자, 아까 설명드렸어요. 가로축, 세로축. 엘리베이터는 세로 움직임의 안정성을 좋게 하는 거지 세로축을 중심으로 하지 않습니다. 가로축을 중심으로 해요. 가로축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3번에 저 세로축이란 말은 잘못된 거죠. 자, 4번이요. 수평 안정판은 엘리베이터죠. 수평 안정판은 좌우 방향성 아니죠. 수직 안정판인 러더가 좌우 방향성인 거죠. 그러면 4번도 틀린 거죠. 그래서 지금 저 문제는 3번, 4번이 모두 답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해를 하고서 저 시험 문제가 혹시 시험 보실 때 나온다고 하시면 이 비행기를 생각하면서 저걸 이해하시면 분명히 틀린 정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만약에 두 가지 같이 나와버리면 네. 정확하게 답을 찾는다면 저기 4번이 틀린 거 아니에요? 3, 4번이 다 틀렸어요. 예. 이건 어느 정도,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얘가 더 높다가 아니가, 그게 아니라 3, 4번이 완전히 다 틀린 예제예요. 3번을 찍어도 맞고 4번을 찍어도 맞게 해준다는 거냐, 거기서. 공단에서는 저렇게 문제가 안 나왔겠죠. 그러니까 저번에 저건 기억하시는 분이, 오류라고 보시면 그렇죠. 내가 볼 때 기억하신 분이 이걸 가로축인데 세로축으로 기억을 하셨거나, 수직이었는데 수평으로 기억을 하셨거나, 일 확률이 높죠. 예. 공단에서 논란을 만들지 않아요. 지금 출제위원이 총 6분이 계세요. 출제위원이 총 6분이 계시는데, 저 한 분이 6분이 공동으로 이제 자기가 이제 그 기출문제를 만들고 이제 문제은행 방식으로 이제 하는데, 그 6분이 교차 크로스에 검수를 다 합니다. 검수를 다 하기 때문에 사실 저런 문제가 존재할 수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존재할 수 없어요. 그리고 상당히 이게 지금 교통안전공단이 초경량뿐만 아니라 유인 비행기에 관련된 부분도 하기 때문에 저런 문제가 사실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 예제는 기억하신 분 기억 중에 뭔가 어딘가에 좀 오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오류인지 저희가 그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둘 다 답인 걸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7번. 받은 각은 시위선과 상대풍의 각이다. 아까 어떤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이놈의 받은 각 또 나왔어. 자, 지금 여기에 지금 비행기 날개잖아요. 비행기 날개를 보면 이 끝과 이 끝점을 이은 것을 시위선이라고 합니다. 시위선. 코드라인이라고 써있죠. 이거 시위선이라고 하는데, 이 시위선이, 요 화살표가 지금 상대풍이에요. 자, 상대풍이 이렇게 분되는 것은 비행기가 이렇게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진행 방향은 이 방향이라는 얘기예요. 진행 방향은. 날개는 이렇게 들려 있지만 비행기의 진행 방향. 비행기가 만약에 이렇게 가고 있다면요. 상대풍이 이게 아니죠. 그래서 상대풍과 날개가 이루는 요 각도를 이제 받은 각, AOA라고 하는데, 지금 이 비행기 같은 경우에를 보시면, 얘는 이제 받은 각이 거의 없는 비행기거든요. 지금 날개를 보시면, 예,
이 동체에 비해서 날개가 이렇게 좀 많이 들려 있으면 바등각이 꽤 많이 있는 비행기로 볼 수 있는데 이 비행기 같은 경우는 바등각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얘는 왜 제로냐? 이 비행기는 여기서 EPP-3D라고 써 있잖아요. 막 뒤집고 도는 비행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뒤집어서도 많이 날아야 돼요. 근데 바등각이 어느 한쪽으로 많이 가 있으면 똑바로 날 때는 좋은데 뒤집어졌을 때는 고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좀 까불고 장난치는 비행기들은 대부분 바등각을 0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 바등각이 지금 보시면 맞는 걸 찾는 거예요. 그러면 2, 3, 4번은 틀린 거잖아요. 자, 2번 12선이 동체의 기준을 지금 동체의 이 날개가 얘 같은 경우는 동체하고 바등각이 거의 제로에 가까우니까 이런 비행기인 경우는 2번도 결론적으로는 맞을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맞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날개 12선이 동체 길이방어 기준선 이루는 각하고 비행기 날개 12선하고 상대풍은 약간 다른 결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풍이 아닌 길이 방향 기준선하고 이루는 각이라고 보면 안 되고요. 또 수평선이라는 건 이 지구의 수평선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럼 비행기가 상승하거나 하강할 때는 수평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아닌 거고 시선이 중력 방향과 이루는 각 그것도 아닌 거죠. 여기서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 상대풍입니다. 상대풍. 상대풍은 비행기가 진행하는 방향이에요. 그 진행하는 방향과 이루는 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선과 상대풍의 각이다가 답이 됩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그 교통안전공단에서 이 항공역학 쪽에서 나오는 문제를 보면 이 이상 깊이 들어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건 요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날개의 압력 중심. 조금 어려운 얘기가 나왔는데요. 요거까지만 하고 좀 쉬도록 할게요. 아까 제가 이 비행기를 할 때 여기가 여기쯤이 무게중심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비행기에 무게중심이 있고요. 이 비행기 주 날개에 보면은 이 날개의 에어포일의 형상에 따라서 양력이 발생을 하잖아요. 다 멀티컵 다 자격증 취득하시니까 양력이 왜 생기는지는 제가 설명하지 않을게요. 그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 양력이 생기는 합의 중심점을 압력 중심이라고 합니다. 압력 중심. 그 압력 중심점하고 무게 중심점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대부분의 항공기는 무게 중심점이 앞에 있고 압력 중심점은 대부분 뒤에 있어요. 뒤에 있는 거 결국 날개 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압력 중심점이 비행기 무게 중심점과 압력 중심점의 그 거리의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느냐에 따라서 그 항공기의 안정성을 갖다 많이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시험 문제에 제일 잘 나오는 거. 바등각이 증가하면 날개 앞쪽으로 이동한다. 비행기가 급강하 시 또는 바등각이 감소하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하면 날개의 뒷전으로 이동한다가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100% 이해하시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요거 두 개는 반드시 기억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바등각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기수가 들리는 거하고도 관계가 있죠. 상대풍에 의한 각이기 때문에 기수가 들리면 바등각이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기수가 들리거나 또는 바등각이 증가를 하면 날개의 앞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날개의 앞쪽으로 이동한다는 얘기는 압력 중심이 날개의 앞쪽으로 이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항공기는 설계되기를 무게중심보다 앞서진 않아요. 무게중심을 넘어서지는 않고 그 무게중심 뒤쪽의 한도 내에서 앞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급강하시 비행기가 급강하거나 바등각이 감소 똑같은 얘기입니다. 결국 하게 되면 날개의 뒤쪽으로 이동을 한다. 요거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 기억하시면 예제를 해서 살죠. 바등각과는 관계가 있죠. 아까 제가 바등각이 증가하면 앞으로 이동하고 바등각이 감소하면 뒤로 이동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번 답이 아닌 거고 틀린 거고 비행 자세에 영향을 받죠. 바등각이 달라진다는 얘기는 비행기 자세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영향을 받죠. 4번은 보시면 속도가 빨라 속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3번 날개의 양력과 항력이 작용하는 점이다. 예, 저게 이론적으로 정의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3번이 답인 거로 저 밑에 두 가지의 그 예제는 반드시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냥 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여기 밑에 보면 제가 이거 카톡방에 다 공유를 해드렸지만 네, 압력에 대한 그림이 나와 있죠. 그래서 대부분 보면
대충 요 빨간색 점 근처가 이제 보통, 이거보다 좀 앞쪽이긴 할 텐데, 요 근처가 이제 보통 무게중심점이 작용을 하고요. 그 뒤에 이제, 무게중심점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아까 제가 무게중심 영어로 뭐라 그랬죠? 네? CG점. CG가 여기쯤 존재하고, CP가 존재를 하는데, CP의 P는 이제 프레셔잖아요. 압력이고, CG는 이제 무게. 그래서, 무게 중심점이 앞쪽에 있고 CP가 뒤에 있는데 이 CP는 이게 움직여요. 움직이는데 CG를 넘어서지는 못하지만 대부분의 항공기 넘어서지 못하지만 대신 받은 각에 따라서 앞으로 갈 때가 있고 뒤로 갈 때가 있다. 그 정도는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10분만 쉬었다가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